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조철 박사 통통통. 이번 시간의 테마는요, 2022년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키워드들이 많이 있죠. 자, 글로벌 시장 너무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변화와 혁신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변화 혁신에 우리는 개인, 기업, 조직, 국가 가치 지향을 올려야 되고요. 또 빠른 스피드 경쟁에서 우리가 앞설려면 혼자 가는 것보다 어떻게 했죠? 더불어 같이 가야 우리 빨리 간다. 그래서 소통 협력 중요한 걸 갖다가 처음에 시사하면서 자, 글로벌 시장에 관련된 부동산, 경제 성장 관련해서 또 모든 거 한번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외환 시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 신년이니까 2022년 1월 시리즈니까 한번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 세계 이제 변화의 폭이 가장 지금 심각하게 이제 가고 있는데 항상 질문이에요. 박사님, 2022년 우리 제대로 해외 갈 수 있을까요? 최근에도 해외 가시는 분들 많이 가요. 뭐 참고로 저도 이제 아마 2022년은 어떻게라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활동에 제약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 지속 확산이 계속 우려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백신도 나오고 먹는 알약,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지금 늘기 때문에 일단은 플러스에 마이너스 모든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지만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한번 우선 갖고 왔습니다. 자, 2021년 우리나라 수출액이요. 수출 6,445억 4천만 달러. 전년 대비 25% 증가. 수입은 6,150억 달러. 6,150억 5천만 달러. 그래서 지금 무역액이 1조 2,596억 달러로요. 전 세계 무역순위 한 단계 올라서 8위를 지금 도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그만큼 수출, 수입, 영향력이 큰 나라를. 뭐 참고로 우리나라는 중국이 수출 1위, 중국의 수출 수입이 이제 1위 국가 돼서 중국의 대의존도가 높은 나라지만요. 올해 참고로 이제 작년에 기저현상으로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올해 중국은 이제 여러 가지 뒤에 설명했지만은 안 좋은 상황이 있어서 5%대로 이제 성장이 멈춘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도 수출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2021년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요. 지금 코로나가 확산세가 계속 진행되면서 아마 1월달 하순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마 취임해서 당선이 돼서 새로운 대통령으로서 미 국정을 운영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경제부양책을 막 쏟아붓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로존의 백신 접종은 또 지연됐고, 이 상황에서 이제 달러 환율을 보면은 달러 값이 뭐 그냥 계속 상승하더니 2분기에도 달러 값이 계속 올라가고, 여기에서 이제 코로나가 아시아에도 재확산되는 상황이 2분기까지 있었습니다. 자, 2021년 3분기 들어서면서 여러분들 지금 오미크론이 12월이니까 그 전에 델타 변이 거의 이제 남아공에서 시작했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되면서 여기에 또 글로벌의 경제 회복이 둔화되고 여기서 중국발 규제 리스크 그리고 지금 작년 한 해도 계속 글로벌의 공급망이 계속 지금 차질이 있어갖고 지연된 이 상황이 진행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21년 4분기에는 유럽하고 중국의 전력난, 여러분들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미국에서도 토네이도라든가 폭설, 또 유럽에도 전력난, 또 중국에서도 그냥 어떤 전력난이 부족해갖고 생산 공장 가동이 멈췄다. 그 다음에 글로벌의 공급망이 차질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됐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악재가 뭐냐면은 중국이라든가 신흥공업도 부동산을 그냥 계속 성장시켜갖고 했는데 중국의 그 큰 그룹 있죠. 박 PD님 뭐 헝다 그룹 아시죠? 헝다의 파산. 무조건 부동산에 그 다음에 모든 다 경영다학하면서 모든 걸 다 끌어들여갖고 했지만 이 기업이 어떤 수익 구조 아니면 실제 갖고 있는 어떤 캐시플로 이게 안 좋다 보니까 헝다 그룹의 리스크가 너무 컸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따라서 중국 경제가 올해도 계속 우려가 있을 걸로 보십니다. 참고로 이제 달러 환율은 1170에서 90원까지 레인지에서 마감했는데요. 자, 2022년은 이렇게 한번 변할 것 같습니다. 외환시장 영향 요인 설명했습니다. 아마 올해 가장 큰 것이 기준금리 인상 아닌가요? 박 PD님? 그렇죠. 기준금리 인상이 크고 네. 또 DSR
그렇죠. 있고. 우리나라 부동산도 그렇고. 네. 자, 연준이 기준금리 올린다고 작년부터 얘기했고, 우리나라도 아마 고정금리, 기준금리 0.25%에서 2번에서 아마 3번 올릴 것 같아요, 단계적으로. 그러면 이제 0.75 정도 올라가겠죠.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의 영향도 아마, 부동산 집값도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 데이터 나오더라고요. 많게는 10에서 13%까지 떨어진다는 전문가들 분석에서 저도 한번 쭉 보면서 참고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격, 그 다음에 2022년에 큰 거는 올해, 작년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난 것도 원자재 가격 상승이 포함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글로벌 공급망 차질은 어떻게 될까? 요거 하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 뭐 테이퍼링 한다고 그래갖고 계속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올해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글로벌에서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올해 아마 중국이 이제 보통 80을 성장해야 되는데 5% 성장이면 중국에서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계속될 것 같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세계, 아마 여러분들이 부동산 관심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세계 부동산 시장, 한번 국가별로 종합적으로 한번 전 세계는 이제 보면요. 부동산이든 경제든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흐름. 그래서 세계 부동산 시장, 선진국 부동산 경기가요. 2010년부터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미국, 유럽, 일본 중심으로 확장세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지속됐죠. 참고로 이제 전 세계는 1970년대 오일 쇼크 전후에서 초반, 1980년대 후반,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이 미국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있었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갔고요. 계속 17년 만에 반복되는 부동산 사이클 주기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한번 맞물린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미국. 2012년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금리는 계속 낮아졌죠. 그 이후로 미국은 전 세계 뭐 신흥공업국 이런 나라들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금리를 계속 낮추면서 부동산 경기를 가속시켰어요. 근데 금리가 낮으면 부동산 사기 쉽잖아요. 그렇죠? 계속. 우리나라가 아마 작년에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2년 동안의 금리,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 쪽으로 계속 갔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미국됐고요. 유럽은 2015년 이후에 회복하기 시작해서 금리 인하하면서 통화 공급 확대를 하면서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자, 참고로 이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저도 이제 일본 생활을 오래 해봤지만은 1991년도에 버블 경기가 무너지면서 90년대 10년, 2000년대 20년, 2010년대 30년 가다가 아베노믹스에 일시적하다가 그게 회복이 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2007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합니다. 그게 계속 인구가 줄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 올라가지도 않고, 이거 참고로 제가 이제 여기서 보충하면요. 80년대는 전 세계 그냥 엔고 때문에 일본이 전 세계를 다 가진 것 같은 자산 국가가 됐었어요. 근데 91년도에 버블이 무너지면서 일본은 그만큼 투자한 거에 대해서 회수도 못하고 가치가 그냥 반토막이 났어요. 아마 주식 시장도 4,000포인트가 그 당시에 뭐 7,600까지 떨어지고 막 그랬다 보니까 주식이 뭐 4분의 1 토막까지 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본의 금융 빅뱅이 있었고 90년대. 그다음 금융이라든가 은행권들이 그냥 파탄한 사례를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어떻게 변할까요? 자, 부동산 개발업체, 뭐 헝다그룹도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은 부채 구조 조정에 지금 참 중요한 타이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규제하고 통화 긴축을 어떻게 하냐,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헝다그룹의 도산 관련해서 부동산 경기, 왜냐하면 이제 많이 저놓으면 뭐예요? 매매가 돼야 되잖아요. 저놓고서 매각이 안 되는 상황이 중국에서는 많이. 제가 그 전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 했지만은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다니지 않지만은 고가의 어떤 돈을 투자해갖고 다리를 딱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관광객이 많이 안 와. 또 모든 걸 갖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걸로 중국이 만들었는데 이벤트성이 있는데 그게 지속 관리 운영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중국에는 많이 있답니다. 자, 그 외에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우리가 이제 브릭스라고 하지만요. 이 나라들 신흥공업들도 저성장 측면에 회복 중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22년 제가 이제 이 상황에서 선진국의 부동산 경기는 올해 작년보다도 주식 쪽으로 몰렸던 것이 주식은 조금 주춤한다 그러고요. 부동산 쪽 다시 회복세가 서서히 붙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흥국의 부동산 및 제조 경기가 가세하게 되면은 강한 회복이 예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에 선진국은 IT, 서비스, 금융업종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요. 또 제조업의 경기 회복 중심으로 지금 변화가 예상.
이제 글로벌의 공급망 차질, 지금 작년에 한번 회고해 보면요. 글로벌의 공급망 차질 때문에 가장 이익 구조를 많이 본 거는 이제 아이러니하게 선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H&M 같은 경우도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그냥 2배 정도, 50% 이상 갈 정도로 해상우님, 해운우님, 그리고 이제 그게 기억나네요. 마지막에 매주 저기 금요일날 발표되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요.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2021년에. 그 정도로 기록갱신을 계속했지만은 올해는 기록갱신이 어느 정도에서는 멈출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제 GDP 기준을 따져서 아마 중국, 인도, 한국,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사우디 등 전 세계 79억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중에 37억 명이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된다면은 아마 경제와 금융시장, 그냥 부동산 돈이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좋은 전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세계 경제는 어떻게 변할까요? 한번 종합적으로 마지막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가요. 글로벌 대전환 시기에 예측한 것 플러스 종합적으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자, 세계 경제 4.6% 성장,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다. 탄소 중립, 급격한 녹색 전환이 성장에 물론 이제 발목을 잡겠지만은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시작돼서 마이너스 성장이 발목을 잡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시장이 힘들었고 2021년은 기저현상 효과로 5.9%의 반등 성장이 됐고요. 2022년에는 4.6% 좀 떨어질 걸로 지금 선진국 위주의 경기 회복이 예상된다고 지금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자, 참고로 미국이 3.8% 축소된 인프라 투자, 금리 인상 우려. 자, 유럽연합입니다. EU. 아마 유럽연합은 저탄소 또 탄소 중립세 항상 이제 친환경 쪽으로 앞서가는 국가들인데요.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투자가 확대되고 민간 부분 자생 여기 회복될 걸로 보습니다. 자, EU 4.6% 성장입니다. 자, 일본 ESG 경영 등 신성장 산업 관련 투자 확대. 일본도 좀 증가해서 3.3%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전년도 8% 성장해서 2022년 5%로요. 빅테크 및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부동산 기업, 디폴트 리스크, 미중 갈등 장기화 등 하방 압력이 예상되었고요. 올해 한 5%로 주춤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나라는 방금 전에 하셨지만 수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지만은 중국의 의존도가 수출 1위, 수입 1위가 되다 보니까요. 중국의 영향력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 등락폭이 커집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은 4.0% 성장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과 투자 회복, 그 다음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거리두기도 점차 완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IMF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4.3, 한국은행은 4.0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인도는 7.9%. 아마 인도가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의 주요 국가들 코로나 재확산 잘 조정해서 3%대. 그리고 러시아가 건조한 유가 흐름 잘 수혜를 받으면 2.9% 성장. 그래 브라질은 정치의 불확실성. 뭐 땅도 넓지만 인구도 많죠. 1.5%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2022년이 4.6이고 23년은 다시 5% 이상 성장이 예상되고요. 마지막에 한번 글로벌을 대전환에 대한 조건 한번 제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대전환 비용이 필요한데 각국 정부는 예산이 한정돼. 그 전에 이제 예산을 너무 많이 써버렸어요. 작년까지. 그래서 이제 예산을 고민할 것 같고요. 글로벌을 대전환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올해는 병목 현상, 지체 현상이 계속 발생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 다음에 글로벌의 국제 공조가 사실 국가 간의 협력이 불확실성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 각국이 어떻게 공동의 협력을 할까? 이것이 앞으로 2022년 글로벌 대전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어떤 쿠팡 시리즈 300일을 했지만요. 자, 오늘은 글로벌 시장에 관련된 외환, 부동산, 경제성장 종합적으로 한번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매주 일요일에서 월요일은 조철 박사의 통통통 진행됩니다. 벌써 140차를 넘어서 140, 140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시청해주신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올해 2022년 항상 건강하면서 즐거운 일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